금요일 시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4차례 연속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지만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가계 부담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제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도 그곳에서 열었습니다. 시장을 찾은 윤 대통령의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강동구 그리고 여기 하남시 우리 서울 지역까지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배달해드리고 있으며 도움을 좀 받아보실 수 있으시군요. 네. 많이 파세요. 아, 감사합니다. 떡 좀 더 살까? 아니 이따가 저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 많이 파세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는 것이 국가의 그리고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긴급 대응 플랜을 통해 채무 조정과 신속한 재기를 돕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거듭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영 중기부 장관과 함께 온라인 라이브 쇼핑 방송에도 깜짝 출연해서 물건을 파는 쇼호스트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영상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님의 수강을 입고 오늘 완판해보겠습니다. 저도 어제 주문했습니다. 일단 품질은 대통령께서 보증하실 겁니다. 아니 장관할 게 아니라 쇼호스트를 하면 더 잘하겠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장관할 게 아니라 쇼호스트로서 끼를 보여줬던 이영 장관이었는데 사실 이러한 끼들은 그전에도 꽤 많이 보여줬던 이영 장관이었습니다. 과거 춤을 추면서 또 자신의 끼를 발산했던 모습도 있는데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렸다 몸은 덜숭덜숭 꼬리는 잔뜩 핫팔이 넘고 해머리 흔들며 전도 저 최고위원 출마했을 당시에 지금 이영 의원이 춤을 추고 있는 이영 장관이죠. 춤을 췄던 모습인데요. 일단 저런 끼가 있기 때문에 어제 쇼호스트 하면서도 윤 대통령과 함께 어떻게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좀 화기애애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끼가 확실히 있으신 것 같고 저도 네. 춤추시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전에도 신통방통에 고정으로 나오실 때 방송에서 자주 봤었거든요. 네, 네, 그래도 네. 워낙에 말씀도 잘하시고 유연하게 농담이나 예능감까지도 있으신 거 보고서 굉장히 감이 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특히나 또 본인이 맡고 있는 직책에 이 굉장히 적합한 행동을 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재래시장이라는 게 그냥 판로를 개척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랑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매출을 발생시키는 게 중기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뭐 예능감도 발휘하고 어떻게 보면 좀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서라도 네. 좀 업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갔던 곳이 강동구에 있는 한 시장인데 암사종합시장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민생회의도 주재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죠. 58조 대출금 얘기를 했는데 네. 소상공인 지원책은 사실 어디서든지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강동 현지 시장에서 발표했다는 게 이제 민생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요 두 가지 개념을 엮어서 이제 정부가 그 추석을 앞두고 네네. 이렇게 물가 부분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 하는 의지를 밝힌 거라고 봅니다. 허은하 의원님, 이런 노력들이 지지율 상승에도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그럼요. 지금 우선은 민생을 챙기겠다라고 해서 현장에 직접 간 약속들을 지금 6번째 지키고 계시는 부분이고 네. 또한 이제 국민과 소통을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영 장관의 다재다능함
함께 많은 장관들이 뭐 스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스타라는 그 의미는 사실 어떻게 정책을 국민들께 잘 소통하면서 그러니까요. 예,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있고 만족하실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선 현장에 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잘하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현장 가고 나서 이제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 신이 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매출이 올라가고 네. 살만 나는 그런 하루하루가 돼야겠죠.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로 갑니다.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특히 서문시장은 또 보수 정치인들이 힘을 받을 때 가는 곳이기도 해서 어떻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 그동안 중요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윤 대통령도 서문시장을 방문해 왔습니다. 과거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성지 서문시장을 다시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결승 테이프 제일 먼저 죽기 살기로 뛰어서 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권력이 서문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문시장만 오면은 어디 아프던 것도 다 낫고 엄청난 그 힘을 받고 자신감을 늘 얻게 됐습니다. 자꾸 들어야 잊어먹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서문시장 방문 일정, 김건희 여사 팬클럽에 공개가 되면서 좀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예정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픈데도 낫고 여러 가지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방문에서 어떤 메시지 좀 내놓을까요? 메시지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어제처럼 네.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방문해가지고 서민들 만나고 소상공인들, 네. 자영업자를 만나는 건 전 대통령 행보로서 좋은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일정이 누출 외부에 유출돼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안 갈 수는 없죠. 그리고 네. 대통령이 뭐 정치를 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뭐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렇게 본인의 지지세가 강한 곳을 가면은 분명히 또 힘을 얻게 돼 있습니다. 뭐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광주나 네. 호남 쪽에 가서 또 지지세를 확인하고 네. 또 힘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를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대통령 가서 또 뭐 많은 상인들과 지지자들부터 뭐 화이팅도 듣고 네. 하면은 기분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이제 사람 모집하려고 뭐 그런 거 일정 알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 부분에서 이제 대통령 오늘 가는 저 행보 자체가 네. 이렇게 또 3, 4일 전에 대통령의 기밀 사항인 그 이동 경로가 유출되면서 뭐 지금 벌써 많은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정말 대통령의 경호상의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많은 사람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호원들이나 주변 통제도 더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많은 지지자들이랄지 시장 상인들과 더 스킨십을 할 텐데 그 장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이제 엄격하게 경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유출된 이 건은 이제 뭐 지나갔다고 오늘 방문 끝났다고 그냥 넘어가는 저는 문제는 네,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특히 그 팬카페에 네. 뭐 벌써 처음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통령과 뭐 김건희 여사 사진도 유출됐고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좀 그거는 감찰을 하던 해서 좀 책임자를 처벌하든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어퍼컷 영상 지금 막 나갔는데 오늘도 혹시라도 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 그 뭐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응원하기 위해서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사실 내심으로는 그렇게 이제 과도한 액션까지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실 것 같은데 네. 또 시장 상인들께서 우리 기운 나게 한번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또 마다할 수는 없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 또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서문시장에 윤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하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어떤 행보를 또 보이는지 안전사고는 또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얘기를 이어갈 텐데요.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는 수원의 세모녀 빈소를 찾았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빈소를 지금 방문을 했고 조문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봉사활동을 비공개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소한의 수행과 경호 인력을 대동한 채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 꾸준히 해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비 피해로 망가진 주택과 그 주변을 청소하는 일을 비공개로 해왔었다. 그리고 대통령실 차원에서 기획한 일정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한 것이다. 현장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이 김건희 여사인 걸 모를 때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동안에 이제 그 나토 방문과 같은 공식적인 일정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함으로써 사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했던 조용한 내조, 네. 이게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 부인으로서 외국에서 초청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공식 행사에 나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용한 내조라는 걸 아무리 이렇게 개념적으로 우리가 분리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명확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저런 일정을 소화를 함으로써 네. 조용한 내조라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측면 이런 것도 좀 부각을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나 어떤 의도였든 간에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저거를 뭐 공식적인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용히 윤석열 대통령을 내조하고 있다는 그 차원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은 3년 만에 의원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는데 현장 모습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환영의 큰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 정권을 창출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또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야 함께 함께 함께. 여러분 오늘 뵈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더 하여튼 뭐 파이팅해서 더 잘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연찬회 대통령 참석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로 참석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DJ 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겸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원 행사나 이런 걸 주재하거나 참석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적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뭐 1호 당원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과 청와대, 지금은 이제 당과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좀 분리된 듯한 이런 느낌을 갖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원은 당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상하게 볼 일은 아니다.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비대위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당이 흔들리고 있는 걸 좀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다 당과 대통령실이 한 몸이다 하는 거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 흔들리는 당 지도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잡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어제 연찬에서 했던 얘기 중에 몇 가지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신문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정권 핑계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핑계 대지 말자. 이제 전 정권이 뭘 했든 간에 그 핑계는 이제 국민들께 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당정이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화답했죠. 야당보다 2배, 3배 더 뛰겠다. 원팀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은 101명 참석했고요. 뭐 이제 장관이 된 분들도 계실 테고 다른 지역 일정이나 부득이하게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한 101명이 참석했고 그리고 장관과 정부 인사도 한 63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한 360여 명 정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찌됐든 전 정권 핑계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하지 말자라고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과거 전 정권 탓을 하고 전 정권과 비교를 하는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좀 개선한다는 차원이 아니었던가 싶은데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 계기, 허은하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그 말씀에 대한 화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탓하지 마라.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던 이유는 네. 문재인 정권보다 잘하라고 한 거지 그 탓하라고 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계속 주셨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패널을 나갈 때도 있고 이렇게 방송을 할 때 네. 그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나라는 숙제가 남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이 숙제라는 부분, 네. 그 안에는 과거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제 핑계 대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건지, 그래서 어떻게 다른 지점을 보여줄 건지 그 얘기를 하라라는 말씀이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제가 좀 전에 대통령이 시장 방문하는 걸 높게 평가를 했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저 당 행사에 간 거는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뭐 저기 앞서 얘기 나온 것처럼 지금 당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고 흔들리고 있으니까 네. 뭐 이제 그 다독거리는 측면에서 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역대 대통령이 왜 안 갔겠습니까? 뭐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갔겠습니까? 집권한 다음에 가서 뭐 이른바 좀 자기 모습도 보여주기도 쉽고 막 취업도 시켜주고 싶겠죠. 근데 지금 이른바 TPO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시기와 장소라는 게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한 다음에 벌써 언론 보도들이 이준석 대표 빠진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빼고 난 다음에 모여서 저렇게 뭐 화기애애했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본인께서도 아침에 가서 그 시장 가가지고 어려운 거 청취도 하고 서민들 애로도 듣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은행은 또 금리 올려가지고 진짜 삼고로 인생이 지금 엄청나게 힘듭니다. 제 주변에 힘든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굳이 가가지고 저기 가서 뭐 술은 안 드셨다고 하지만 네. 회포를 풀자고 말씀하신다든지 차라리 영상 정도를 보내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단합됩시다. 하면은 더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좀 전에 나온 그 저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뭐 박하게 보는 게 아니고 네. 대통령께서 앞장서 가지고 전 정권 탓을 많이 했어요. 뭐 민변이 도배한달지 전 정권의 이런 훌륭한 장관 받느냐 본인도 장관급 검찰총장 하셨었는데 그 이후로 국회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전 정권 탓을 한 이후로 국회에 나오는 장관들 모두가 야당 의원들이 질의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안 그랬습니까? 계속 그 얘기를 되풀이했었어요. 우리가 다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께서 전 정권 탓 안 하게 한다고 하니까 전 이걸 환영합니다. 네. 그러지 말고 이제 100일도 넘었고 인수위까지 하면 5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들 실력을 보여줄 때니까 대통령이 선언했으니 다른 모든 국민의힘의 지도부도 그렇고 다른 장관들도 그렇고 이제 전임 정권 탓을 하지 말자. 우리가 모든 책임지고 한다. 네. 이런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핑계는 되지 않겠지만 문제점 지적은 계속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이고요. 네. 이런 어떤 그 저희가 프레임을 좀 안겨줬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라도 민주당이 더욱더 내로남불을 할까 봐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세게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지금 굉장히 신박한 논리처럼 전 정권 탓하지 말아라. 이걸 누가 딱 들고 나온 이후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모두 다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 옛날에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듯이 짧은 역사도 역사거든요. 네. 전에 선례를 찾아보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비교는 항상 해야 되고 민주당 역시도 다음번에 정권 획득을 위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비교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는 비전을 제시하지만 다른 분들, 뭐 패널들, 의원들께서는 당연히 전 정권하고 비교하셔야죠. 그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발끈하는 거 계속 탓하겠는데 탓은 안 하겠습니다. 문제점만 지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화답을 했습니다. 원팀 강조했고요.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깨가 무겁고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야당이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고상하게 가서 민심을 얻어야 하고,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발목 잡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국정 동력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힘있게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할 집권 초기인데 여소야대라는 큰 벽에 가로막혀 있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오직 민생, 오직 국민입니다. 우리가 야당보다 2배, 3배 발로 더 뛰어야 합니다. 자, 열심히 뛰겠다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실천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제 연찬에서. 보통 연찬에 가면은 이제 술을 좀 곁들이기도 합니다. 의원들이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기도 하고 또 기자들도 있고 뭐 이렇게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1박 2일 거의 워크숍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녁에 술도 한 잔씩 하는데 어제는 없었다고 하는데 진짜 없었습니까? 네. 진짜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미자 주스. 혹시나 해서 좀. 오미자 주스, 그다음에 음료 다였습니다. 뭐 저녁에는 뭐 다른 행사들은 뭐 특별히 없었어요, 그러면? 저녁에 만찬 후에 네. 또 시당끼리 모여서 네. 회의를 하는 것도 있었고요. 저는 이제 신통방통 나오느라 아하. 먼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술도 마시지 않고 신중하게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연찬회를 이어갔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임 상황이 썩 좋지 않다는 것을 국내임 의원들도 잘 알고 있고 혹시라도 뭐 술을 먹고 하는 부분들이 외부에 노출된다고 하면 또 비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자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 의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이 연찬회에 2시간 가량 이제 머물다가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늦게 도착했고 일찍 갔는데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우연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뭐 그냥 짐작입니다. 네.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뭐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의 핵심 인물이죠. 장제원 의원이 거기에 같이 있는 부분을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사진이 계속 거기만 찍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본인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윤 대통령이 그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장제원 의원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뭐 11분 전에 출발했다고 예, 하는데 11분 전에.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를 감안해서 같이 사진 찍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부장님? 저도 똑같이 생각했던 게 사진 이렇게 하면 사실 또 만나가지고 악수할 때 웃으면서 하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네. 또 사진은 또 웃고 있는 윤 대통령과 장제원 의원 이렇게 걸리면은 또 온갖 얘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실 거고 서문시장 방문에 대해서도 지지율 바닥치니까가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막 오히려 야당보다 더 심하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 윤핵관이란 프레임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뭐 불필요하게 얘기거리 될 거는 남기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조선일보 기사와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장제원 의원의 어떤 입지가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추천했던 그 대통령실 직원들이 주요 감찰 대상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불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찍 좀 떴다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앵커 생각인 것 같고 네. 저희가 짐작하기에는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같이 있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는 일종의 정무적 판단이죠. 장제원 의원으로서는 저는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잘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참 장제원이라면 저도 되게 난처할 것 같아요. 있으면 지금 얘기대로 뭐 사진도 찍히면 정말로 많은 사진 기자들이 거기에 집중하겠죠. 특히 조선일보 보도까지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더 주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처신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또한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 2시간 있었는데 대통령 오기 11분 전에 역시 실세구나. 윤핵관이구나. 얼마나 연락이 잘 되면 대통령 오기 바로 직전에 뜨나 이런 거 보면은 참 곤란한 처지긴 할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뭐 당내 이런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인수위 때 비서실장 안 했습니까? 네.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책임을 갖고 있죠. 권성동 원내대표 못지않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듭을 지어야 될 텐데 뭐 저렇게 대통령 피했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처신을 좀 지켜올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은 의원님 어제 계셨으니까 지금 자막도 잠깐 나가는데 지각한 장제원에게 다른 의원들이 스타는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저 자리에 있지 않았어가지고 그래요? 예, 오신지도 몰랐어가지고 제가 발언하기가 참 실세 주변에 안 계신 분. 네, 제가 실세 주변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런 보도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여쭤봤는데 마침 그 자리에 안 계셨다고 하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외부 강연자로 나섰던 이지성 작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발언이 또 빈축을 샀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이지성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여권에 아름다운 여성 4인방이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나경원 전 의원, 배현진 의원, 의원 부족하다. 허은하 의원님도 계신데 말씀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그렇게 여러 문제가 생길 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 해서 본인의 부인인 자신의 부인인 차유람 씨를 입당시켰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허은하 의원님? 이 발언 들었을 때 분명 이 나경원, 배현진, 전현직 의원들은 불편한 기색들이 좀 드러냈었거든요. 네, 우선 뭐 강연을 들으면서도 제가 손에 좀 땀을 손이 축축해지더라고요. 그래요? 여러 진짜 들었을 가지로 때? 아마도 이렇게 강연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즐겁게 어떻게 이게 붐업을 시키는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고 조금 수위를 넘나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우려를 했는데 이 발언을 했던 건 사실은 강연 내용이라기보다는 네. 어느 의원께서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차유람 선수를 왜 영입시켰느냐라는 네.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조금 이제 유머러스하게 말씀을 하시려고 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누구나 뭐 젊고 아름답다는 말 듣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TPO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던 분들은 당연히 이제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저도 이제 여성 의원이기 때문인지 네, 네. 조금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이제 그 기자들 연락을 받고 나서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지성 작가가 바로 또 잘못했다라고 하고 또 차유람 선수가 네. 저희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성이지만 전문가로서 성공했던. 근데 그게 또 여성 남성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성공했던 차유람 선수가 직접 본인이 발언을 했더라고요. 사죄하면서 그 부분을 보면 그래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지성 작가의 발언을 저희가 한번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보수정당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할아버지 이미지입니다.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들어가서 좀 국힘의 젊음의 이미지와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당신이 들어가면 바뀌지 않겠냐. 배현진 씨도 있고 나경원 씨도 있고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 같아.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 당신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것 같다. 그래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자, 거론이 됐던 그 발언 속에 이제 당사자들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말씀드렸죠. 어떤 불편함을 드러냈는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배현진 의원, 대체 어떤 수준의 인식이면 이런 말씀을 하시나라고 얘기를 했고, 나경원 전 의원은 당의 꼰대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사과를 촉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차유람 선수도 SNS에 직접 사과를 올렸습니다. 남편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해당 발언 나 역시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 과분한 초청에 결례를 끼쳐서 송구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구자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허은하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TPO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원님한테 뭐 아름답습니다 이러면 그냥 칭찬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국힘의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치인의 정치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에서 젊고 아름다운 이미지라는 얘기를 굳이 했다는 거는 그 사람들은 정치력이 아니라 이미지 때문에 뭐 발탁돼서 전면에 내세워진 거고 그 역할을 내 와이프도 해서 그냥 들러리로 세우고 프로치처럼 써라. 여태까지 정치권에 다 문제됐던 발언들의 연장선상처럼 들릴 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위해서 소비되는 여성 정치인 이런 식으로 연결될 법한 얘기를 발언을 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얘기를 시작했는지는 또 알 법도 해요. 근데 네.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과 글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고 또 전문가여야만 하는 사람이 강연 중에 했던 발언으로서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부주의했기 때문에 사과를 하시는 게 맞고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 그릇된 인식을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은 당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이거는 그건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영 비대위원장도 적절치 않았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적을 한 거죠. 그리고 당사자가 사과 글을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과 글을 올렸다가 또 다른 글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뭐 물론 지금 현재는 삭제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고 살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사과는 했고 사과한 후에 저 글을 다시 올렸다가 이제 현재는 저 글이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도 또 나오고. 그렇죠. 처음에 했던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내용이죠.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삭제를 했으니까 저렇게 이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가지고서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화가 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제 어차피 저는 연찬회 같은 데면 이제 특강을 하는 사람들을 되게 이렇게 선별을 한단 말이죠. 네네.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그 선별을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꼭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수해 때도 김성원 의원이 가서 뭐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해서 이런 걸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해요. 사실은 수해에 가서 봉사활동한 부분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덮여버리고 그 발언만 부각이 돼서 이제 지금 윤리위원회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제 연찬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연찬회에서 무슨 다짐을 했다는 거는 지금 온데간데가 없고 오로지 뭐 여성 4인방 지금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 결국은 지금 비대위의 지휘부가 지도부가 저런 부분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작가 아니 그 와서 강연자 그 선정도 결국은 그런 신중함의 소산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국회 문체위에서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최근에 청와대에서 한 패션 잡지의 화보 촬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국회에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어떤 공방들이 오갔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지청장님, 네. 그 이번에 그 보구 잡지 청와대 그 패션 화보 촬영한 거,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적은 인원으로 5월달부터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관람객 인원과 이거에 좀 너무 그쪽에다 집중을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복으로 보이세요? 그럼 한복 문화 홍보라고 했는데 네. 세계적으로 이건 망신만 당한 거 아니에요? 긴밀한 검토와 내부적인 상황을 제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역사적인 공간이기는 하지만 시민과 국민들의 발길이 닿는 순간 무조건적으로 엄숙함을 지키는 곳은 아니다. 국민들의 눈높이, 공감대에 맞는 그런 공간으로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좀 다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못됐다라고 야당의 의원들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지적을 했거든요. 일단 그 목소리까지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부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어떤 예술인들이나 혹은 그 집단들의 평판에 해를 자꾸 끼치는 거예요. 그 결과물들을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복만 찍은 게 아니에요. 일본의 아방가르드 대표 디자인은 유노스케 아카자키라는 사람의 작품도 그 안에 있어요. 다양한 검토들을 했었어야 될 텐데 무리하게 개방 행사 혹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실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허은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까? 청와대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지금 이제 청와대에 대통령께서 거처 하는 곳이라면 네.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당연히 안 됐겠죠. 뭐 출입도 안 되니까. 예.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어느 문화인이더라도 가서 어떠한 행위, 물론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겠지요. 근데 저게 정말로 나라에 무언가에 해를 끼치는 해치는 그러한 행동이었나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자율권에서
자유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게 왜 문제가 됐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 잡지 자체가 상당히 유명한 잡지 아니겠습니까? 해외에서 누구나 저 잡지 안에 자신의 그 뭐 옷이든 아니면 브랜드를 싣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싣고 싶어 하는 그 잡지 안에 저희 청와대라는 문화유산이 될 곳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공간인데요. 그 공간에 대해서 자유롭게 예술가들이 표현한 부분까지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좀 저 자체는 좀 정쟁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뭐 꼰대 하는데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저런 부분에 대한 예술적인 표현도 이해를 못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21세기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뒤틀린 심보다 뭐 이런 지적도 김병호 의원이 했던 것 같은데 한민수 대표 시각에 따라서 허 의원님처럼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개방을 했으니까. 근데 저는 조금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일전에 뭐 청와대를 뭐 배류사의 공전처럼 꾸미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서두르는 것 같아요. 뭔가 이 뭐 다른 성과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개방 하나 가지고 좀 서두르는 측면이 있고 아마 임종성 의원이 어떤 그 영상 이게 화보를 이렇게 문화재청장한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첫 기사를 봤을 때 그 유명한 여성 모델이 한복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옷을 입고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고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청와대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였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재인 정부만의 청와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도 있고 그전에 박정희 대통령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역사성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시민에게 개방했으니 뭐 사진도 찍었다면 찍을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더 거기에 맞춰서 좀 여러 가지 좀 전에 문화청장이 얘기했듯이 내밀한 검토를 좀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좀 잘 정리도 하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런 논란 자체가 있고 또 비판이 있는 것 자체도 앞으로 뭐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 지적하는 부분에 뭐 업무 협약서 2장짜리 가지고 너무 쉽게 허락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 촬영과 그 패션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거는 미리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모든 컨셉을 허락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허락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검열이죠. 그러니까 이건 부적절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감이 좀 이제 올드하지 않나. 왜냐하면 역사성이 있고 과거 대통령이 사셨던 곳이다라고 한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샤넬 패션쇼를 하거든요. 역대 왕이 살았던 곳에서 패션쇼를 하는데 우리도 역사적인 공간에서 시민들의 공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앞으로는 이런 얘기도 잦아들 얘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청와대 개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뭐 논란이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청와대에서 패션 화보가 촬영이 된 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이게 문제가 될지 아닐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가 아닌 서울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후 107일 만에 서울 나들이를 한 건데요. 오늘 이 사람 첫 번째 인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저희가 선정해봤습니다. 어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중식당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최병우 위원님, 어떤 일로 왔을까요? 지금 이 모습이거든요. 사진 한 장.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저기 지금 손으로 이렇게 유영하 감는 게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이 가능하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저희가 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군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로 저 중식당을 찾은 것인지 하는 거는 분명하지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추정을 해보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그 사저로 가기 전에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을 했었잖아요. 치료를 받았죠. 강남에 있거든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아마도 지금 107일 만이죠. 5월 10일 이후에 그렇게 된다면 정기적인 검진을 할 거예요. 병원 치료를 위해서. 아니 치료 갖고가 아니고 점검이죠, 점검. 이제 뭐 나이도 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허리나 이런 데 불편했던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그러면 종합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하거든요. 몇 달에 한 번씩. 아마 그런 정기 검진차 서울에 올라왔을 가능성, 제 추정컨대는 그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언론 보도도 있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지 않을까. 아직까지 지금 최병우 의원 말씀해 주신 대로 사진도 한 장이고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어떤 인물이 동행했고 식사 장소에 누가 있었고 어떤 목적인지는
아직 드러난 것은 정확히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과정이었고 또 어떤 검진을 위해서 올라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추측성 보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 부분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 전 대통령의 서울행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07일 만입니다. 취임식 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리겠고 보이지 않는 소신은 어리석고 무모한 청년입니다. 안치산 자,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속에 저희가 유일하게 알아볼 수 있었던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이 상당히 깊죠. 옥바라지를 혼자 다 감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박 전 대통령도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지난번에 도전했을 때도 지지 선언을 해주기도 했거든요. 그 모습까지 보겠습니다. 유영하 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저를 알던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에도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저와의 만남을 차단한다는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고 질시를 받았음에도 단 한마디 변명도 없이 묵묵히 그 비난을 감내했습니다. 자, 구전현 변호사님,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어려움을 겪으실 때도 호위무사라고 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굉장히 또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수영 생활하시는 와중에 매일 접견을 가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접견을 가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아예 전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거의 못 보신 걸로 알고 있고 소득이 없는 것도 감수하셨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구로 내려가실 때 아예 사무실도 서울에 있는 사무실을 접고 대구로 또 옮기셨기 때문에 생활의 근거지까지도 옮기신 점에서는 앞으로 평생 뭐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퇴임한 대통령의 이제 그 보좌를 하는 비서관 같은 역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서울에서 모습이 포착되긴 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이었던가요? 그때 그때 이제 입주하고 난 다음부터는 줄곧 대구에서 지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그날 그 당시에 소주병을 던졌던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라고 얘기가 있던데 실형 선고 받은 겁니까? 예, 실형 선고 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이 됐고요. 그 특수상해 미수인데 특수상해라는 죄 자체가 1년 이상의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죄입니다. 그래서 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저거는 또 테러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테러로서 특수상해를 시도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 양형상으로는 거의 안 좋은 점은 끝까지 채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판결문에도 언급이 돼 있다시피 피해자인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합의를 보거나 뭐 공탁을 걸거나 최소한의 노력마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형상으로는 선처의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실형은 뭐 당연했던 것이고 1년도 어떤 분들은 뭐 결과 발생하지 않았는데 전직 대통령이라서 저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일반 그냥 시민들끼리 싸움을 하다가 뭐 소주병 들고 싸울 때 이럴 때 특수상해가 되거든요. 네. 대부분 합의 안 되면 실형 나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었다. 예, 특별하게 제가 굉장히 법에 따른 정확하게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자, 어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들 잘 아시죠?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택시 기사. 네, 친구 이렇게 동안 지나갔어요. 네? 같이 쳤는데 경찰서 넣었어요. 징역 6월
선고받았지만 뭐 집행유예를 받아내면서 일단 실형은 면했습니다. 그러나 저 장면을 보면 이게 집행유예가 어떻게 적당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뭐 법대로는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세요? 합니다. 네. 오히려 지금 처음에 처벌을 받았으면 벌금도 가능했을 사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합의가 됐었기 때문에 네. 그냥 택시 기사에 대한 폭행하면 운전자 폭행죄로 했을 때에도 죄는 강하지만 폭행의 정도와 합의에 대해서 선처가 되면은 저것도 잠깐만요. 운행 중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논란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법적 쟁점이 있었는데 운행 중이 맞고 그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서 잠시 정차한 경우까지도 운행에 포함된다라는 게 아예 법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그때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던 의견 자체가 제가 보기엔 법적으로 맞지 않는 거였고 네. 저건 사건 자체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그것만 가지고 처벌을 받았으면 택시기사하고 합의봤으면 네. 고액이나마 벌금형 처벌 받고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그거를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증거인멸 교사가 붙었잖아요. 증거인멸 교사죄도 지금 유죄가 인정됐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박스 지워라라고 하면서 합의금조를 넘는 1,000만 원의 돈을 넘겼다라는 거는 그 교사가 인정됐고 두 가지가 다 인정되고 난 다음에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주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건 벌금이 될 수 없는 사안으로 넘어가 버린 거기 때문에 집행유예도 굉장히 언제든지 실형으로 바뀔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네. 또 이용구 전 차관이 변호사지 않습니까? 네. 전문직은 항상 벌금형까지는 직에 대해서 영향이 없는데 집행유예부터는 자격이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자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항소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럼 그러면? 항소 무조건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면은 운전자 폭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렇게 다툴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1심에서도 그걸 극렬하게 다퉜고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운전자하고는 합의가 됐다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해서 최대한 뭐 1, 2천만 원도 좋으니 고액 벌금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전문직 자격에 대해서 변호사 자격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방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소는 아마 거기서 꼭 그렇게 아마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항소 가능성도 꽤 높다고 하니까 다음 재판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형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된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모 씨, 5급 공무원 배모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30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구속 가능성 얼마나 점치십니까? 저는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꽤 있다? 예, 예. 지금 뭐 얘기 나오는 데에서는 뭐 7만 얼마짜리다, 뭐 얼마짜리다, 뭐 이렇게 금액이 굉장히 작다, 200만 원짜리 이러지만 사실 그 배모 씨가 지금 문제된 거는 국고손실죄고 그 분이 지금 공무원으로서 일했는지 자체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네. 김혜경 씨의 집사 역할만 했는데 공무원으로서 등재가 되고 공무원 급여를 탔다라고 하면 이건 국고손실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압수수색이 120건 정도에 대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마다 국고손실죄의 구도에 맞게 피의 사실이 이제 적시가 됐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매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고 수사가 강제 수사가 쭉 진행된 와중에 이제 이 내용이 정리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배모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의원 부부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외에도 공무원 배 씨를 동원해서 약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역시 법이 금지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경찰 역시 대리 처방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과거 배모 씨의 녹취에서도 약을 대리 수령하는 대화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야, 근데 약 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안 물어보지? 그런 거 안 물어보던데요? 그냥 줘? 네. 아침에 일찍 나가셨네요. 그 얘기만 하던데요. 카드 할부할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얼마 나왔어요? 얼마 나죠? 257만. 3개월 해주세요. 3개월 해주세요. 그 약이랑 증이랑 카드랑 신분증이랑 다 넣어서 경비실에 놔줘요. 알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요. 경비실 맡긴 거? 네, 알겠습니다. 자, 저런 충분한 저게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녹취들인 거죠. 녹취가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녹취가 없는 경우에도 사건이 진행돼 가지고 기소하고 유죄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녹취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사건이 만들어지는 당시의 녹취록이라는 거는 굉장히 신빙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를 설명하는 거하고 부합하는 내용의 녹취록은 굉장히 유죄를 하기에 판사도 부담을 없어 하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도 부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관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정한 거예요. 다만 인정을 하지만 다만 관행이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리 처방은 사실인 거죠. 제가 위원님 말씀에 지금 생각나서 얘기하는 게 관행이라는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네. 형사 변호할 때 관행이다라는 표현 나오기 시작하면 아 방어 논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해명이 안 되니까 관행이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관행이기 때문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고 해서 무죄 주장을 살짝 하나 걸쳐놓고 관행이었으므로도 이제 이게 양형상의 선처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쓰기 위해서 관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관행이라는 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관행이라는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스스로도 방어 논리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이제 엿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은 관행이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리고 배모 씨, 그 배 씨는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신이 복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늦은 결혼과 임신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고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한다. 헌 의원님, 이 해명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해명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 나이에 폐경 관련된 약을 먹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의 여지가 있었죠.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정도 의심이 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네. 사람이 염치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분이 저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김혜경 씨와 이재명 씨 입장에서는 저분이 약자입니다. 약자에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우고 언제까지 이렇게 기득권으로서의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건지. 네. 이제 민주당은 어대명, 당연히 이재명의 당이 되고 있는데 이젠 김혜경 씨까지 지키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대선 때기 예. 때문에 한참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네. 이 약 처방 문제는 사실 또 그 관련된 법을 위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선거 기간에 명확하게 좀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배 씨의 저런 부분들을 입장들이 나왔고 당시에도 이제 배우자 김혜경 씨도 분명하게 약을 대리 처방받은 적 없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네. 관행했다는 부분은 이건 아니고요. 배우자 건이 아니고 이제 본인이, 다른 본인 약을 네. 했다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이제 처방 좀 받고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했던 게 관행했다는 해명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언론에 나오고 있고 계속 네. 이렇게 이제 뭐 방송이랄지 이런 데서 보도를 하고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난 대선 때 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사를 몇 달째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법인카드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수사들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재판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같은 경우는 2심에서 그 뭐 통장 잔고 유주한 부분이 이제 2심에서 또 유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부 유죄가. 그렇듯이 아니 검찰과 경찰이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해야 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시중에 그런 얘기 있는 거 앵커는 아십니까? 어떤 얘기요? 당선 무죄, 낙선 유죄. 왜 그러냐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인정한 대목도 있습니다. 네. 지난해 연말에 허위 경력과 허위 이력에 대해서 잘 보이려고 부풀렸고 잘못 기재했다. 이거 했는데 경찰이 다 털었어요. 털어도 무슨 공소시효가 끝났다든지 뭐라고 해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는데.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나머지 전부 다 지금 재판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검찰은 한동훈 장관은 곧 나온다는데 말이 없습니다. 서면 조사도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고 말 나오는데 내용도 없어요. 그럼 빨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논문도 그렇지. 최근에 정치자금법, 공직선거 위반, 경찰이 다 무죄로 털었습니다. 어제 방송 뉴스나 신문보들 보셨습니까? 오직 하면은 언론에서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를 비교해가지고 기사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다치는 얘기고 뭐 대선 때 거론된 건데 아니 죄를 지었으면 분명히 책임져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사라는 거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습니다. 오직 하면은 당선됐기 때문에 모두 무죄가 되고 낙선돼서 유죄냐 이런 얘기가 국민들 사이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수사 당국에서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이 김건희 씨 질문은 아니잖아요. 김건희 씨 질문 아니고. 오직 하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요. 그 녹음 파일에 나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배 씨가 그 7급 공무원한테 약을 처방 받아서 분당구 순회동 그 문 밖에 고리에 걸어놔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배 씨
그 해명이 맞으려면 그 이재명 의원 집에다가 약을 걸어놓으라고 그랬고 그리고 본인이 그 약을 가져다가 먹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저거하고 똑같은 약을 김혜경 씨가 네. 한 달 뒤에 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확인된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배 씨의 해명이 과연 맞는 거냐 진실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조만간 아마 수사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사 결론을 좀 빨리 냈으면 좋겠고요. 제 네. 얘기는 그러니까 배 씨 같은 경우는 뭐 가정사가 좀 있었다고 해당 대선 기간에 뭐 알려진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뭐 가정에 뭐 남편과의 관계랄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밝혀지면 좋겠고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뭐 수사 다 하면 좋습니다. 다 하고 밝혀야죠. 죄가 있으면 뭐 김건희 씨도 죄가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국민들의 의심을 받으면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뭐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의심받고 비판받을 수도 있다. 이런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수사해라. 알겠습니다. 당선 무죄, 낙선 유죄 저도 뭐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는 않기를 저도 좀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이겼다고 무죄가 되고 졌다고 유죄가 되는 그렇게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아마 않으실 거고 그리고 또 한마디만 하자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이 다르거든요. 엄연히 거기에 적용되는 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다른 데서도 분석했지만 신정아 씨 옛날에 그 학력 위조하고 빗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정아 씨도 유죄된 부분, 무죄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정확히 법리가 그대로 와가지고 다루어지고 있고 일부분은 공소시효 지난 게 명확해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데 그걸 다 당선 무죄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 그 수사기관이 그렇게 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들통나고 여태까지 뭐 울산시장 하명수사 이런 거 다 들통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정권도 그런 전철을 밟을 리는 없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리 처방과 관련해서 김혜경 씨에게도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많은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묵묵부담으로 일관했는데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자격 받으신 데는 누가 받는 건가요? 상대 의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하시는 건가요? 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그제 부결됐던 당헌 개정을 다시 밀어붙일 예정입니다.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꼼수라는 비판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헌 재의결 절차 지금 현재 논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체제에서 권력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지금 전당원, 권리당원 전원 투표와 그리고 그렇게 논란이 됐던 당헌 80조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정치 탄압이라는 걸 판단하지 않고 당대표가 의장인 당무위에서 정치 탄압 여부를 판단하는 그걸 개정하겠다는 게 당헌 80조 개정 내용입니다. 어제 당무위에서는 일단 재의결이 끝났고 오늘 중앙위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두고 친 이재명계와 비 이재명계가 지금 맞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비명계 의원들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당원당규상의 중앙위원회가 열리려면 이제 5일이 필요한데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뭐냐. 이번 지도부가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제 중앙위원회 부결로 인해서 당원 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보다 심도 깊은 토론과 찬반 토론 그리고 수기가 가능해졌다라고 했었던 제 판단은 그냥 어제 하루의 판단으로 끝난 것 같고 그게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80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경론이 있어 왔죠. 이것도 꼼수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뭐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이건 문제 없는 거니까 이건 올린다. 근데 이것도 관심법이에요.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당헌을 개정할 수 있는데 이게 그래도 절차상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두 분 의원들이 주장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 지도부죠. 비대위가 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공론화랄지 아무튼 의원들한테 뭐 저도 확인했고 뭐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그 이제 마지막 지금 전당대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 토론회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어요. 네. 마지막 토론. 그때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얘기를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맞았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도 모를 정도고 다수의 의원들이 몰랐어요. 이게 지난달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준위에서 그 안건을 가져왔고 그다음에 이제 비대위까지 올라왔는데 그 비대위 유결할 때까지 알았던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이제 비대위원장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게 지금 권리당원 투표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뭐 명시화한 거라고 하는데 그건 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듯이 당원들이 당연히 권리당원들께서 권한을 갖고 투표를 하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 방법이 다른 무슨 뭐 중앙이랄지 그것보다 우선한다는 방법이라는 건 제가 볼 때도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직접 민주주의에 보강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찌됐든 대의민주주의가 또 같이 동시에 가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게 이제 중앙위에서 이제 과반 정족수에 미달돼 가지고 부결이 됐죠. 근데 그러니까 비대위가 좀 이를 치밀하게 처리를 했으면 저는 논란이 좀 없었을 텐데 그런다고 해서 지금 당원 당규가 당원이 개정할 내용들이 저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정당법이 바뀌어가지고 16세 이하가 이제 투표를 정당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 관련된 예비당원제가 정당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소상공인 투기가 정당위원회로 격상되는 부분이 있고 탄소중립 투기가 신설되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저게 지금 권리당원 부분이 빠졌다고 해서 이번 당원 개정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해야 되고 당원 80조 같은 경우는 보면 제가 이재명 의원이라면 상당히 억울할 것 같아요. 자기가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의견을 다른 후보들이 물어보면 이런 의견이 있다. 나는 의견을 내지 않겠다. 그리고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재량 조항이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무총장이 그리고 뇌물수수나 부정부패에 관련이 없으니 나하고 연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무조건 뭐가 되면은 이재명 방탄용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참 답답할 것 같은데 이런 처리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시 또 절차를 당에서 주장하는 또 중앙위가 회기가 끝났고 새로 시작했으니까 비대위에서도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고 다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들 처리해 나가는 게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면 지금까지 신문, 방송 뭐 이런 데에서 썼던 이재명 방탄용 당원 개정이라고 하는 게 전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들려요? 그런가요? 좀 현장 기자님들이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답답하고 힘드실 것 같다라는 제가요? 생각을 좀 왜요? 했습니다. 만약에 재상정이라는 자체 이 화두가 이재명 후보가 원했던 결과가 나왔으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재상정을 했을까요? 원했던 다른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재상정했을까라는 부분을 돌려보면은 결국 이재명 후보를 위한 재상정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재명 당 되겠다라는 거고 당원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법치주의입니다. 정당의 민주주의가 정말 있는지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는지 여당 야당 모두 다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한테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만약에 이재명 의원을 위한 게 아니라면 지금 어차피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될 게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재명 당대표 되시면 그때 이 조항을 통과시키라고 한번 맡겨보면 어떨까. 지금 이렇게 하루 만에 꼼수를 밀어붙이지 말고 그걸 지켜보는 게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에 더 적극적인 항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좀 얘기를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리당원 전원 투표에 대해서는 이재명 의원이 이미 자기는 저런 식의 지금의 가장 최우선 방법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다르다는 말씀을 이미 방송 토론에 공개적으로 하셨고요. 근데 지금 다들 두 분을 이렇게 저기 이제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시니까 말씀을 공격을 하시는데 지금 이재명 의원이 지금 현 지도부가 아닙니다. 네.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지도부예요.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발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 얘기도 했어요. 알겠습니다. 논란 더 이상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구성원 의원들이 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차분하게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3일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마지막 TV 토론회, 민주당의 마지막 TV 토론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그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최종적인 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주요한 안들에 대해서 당원의 의사를 묻는 당원 투표는 많이 할수록 좋다. 다만 그것을 모두 투표에서 결론이 나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 강제력 있는, 구속력 있는 의결로 만들지는 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아이템 사건 사고
저희가 하나만 딱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는? 이게 관악구에서 벌어진 일인데 아파트 9층의 거주자가 자신의 TV, 노트북 이런 물건들을 수십 개를 지금 밑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낙하물 사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데 다행히 1층 상가 위에 2층에 이제 떨어져 가지고 사람은 전혀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위험성이 굉장히 많고 주민들 증언에 의하면은 벌써 이게 한 3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정신적으로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경찰에서 지금 현행범 체포를 한 뒤에 정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해나 타해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응급 지금 이제 진료를 맡겨가지고 이제 구금 상태는 같습니다. 그래서 72시간 동안 이제 진료를 볼 수 있거든요. 붙잡아 놓고. 근데 그 시간도 사실 좀 짧은 면이 있어가지고 저분은 좀 연장을 해서라도 조치를 더 취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가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좀 황당한 그런 사건 영상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토마토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